민재야, 엄마 아직 살고 싶어. 가지 마.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공기처럼 가벼웠어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요. 아, 보호자분,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생명이 위험합니다. 의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복도로 울려 퍼졌지만 병실 밖에서 있던 아들, 민재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어요. 여보, 정신 차려. 간 이식하다가 부작용 생기면 나는 어떡하라고? 수술비만 3천이야. 이 비싼 수술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며느리 지연의 냉정한 목소리가 그의 등을 떠밀었어요. 참, 엄마 미안해. 그 말은 곧 어머니를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지요. 수술대 위 조순옥의 눈가에서 작은 물방울이 천천히 뺨을 타고 내렸어요. 가자. 여기 있어 봤자 소용없어. 복도에서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생사의 경계에 선 어머니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버렸지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2년 뒤 수백억 재벌이 된 어머니 앞에서 자신들이 무릎을 꿇게 되리라는 것을요? 아, 과연 이날 수술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제부터 이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노량진 골목,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낡은 간판 하나 켜졌어요. 순옥 분식. 65조 순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었어요. 35년, 30살 때 시작한 이 작은 가게는 그녀의 인생 전부였지요. 물론 그 세월 동안 재개발과 임대료 문제로 가게를 두어 번 옮겨야 했지만 노량진이라는 이 거리만큼은 떠나지 않았어요. 이곳에는 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따뜻한 밥 한 그릇이 필요했으니까요. 조순옥의 손이 익숙하게 김치를 썰어냈어요.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요. 화상 자국, 칼 베인 흉터, 거친 주름. 3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한 증거였어요. 조순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하나만 남았지요. 큰아들 민수는 11살 때 학교 횡단보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남편은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2년 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요. 그 후로 조순옥에게 남은 건 둘째 아들 김민재뿐이었어요. 민재만큼은 잘 키워야 해. 그녀는 이를 악물고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명절에도 쉬지 않고 가게를 지켰지요. 아들의 등록금, 생활비, 책값, 옷까지.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이든 보내줬어요. 자신은 하루 두 끼만 먹고 옷은 10년째 같은 것을 입어도 괜찮았어요. 20년 전 노량진은 원래 그런 곳이었어요. 공무원 시험, 의대 편입, 각종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드는 거리. 그 중에는 돈도 연줄도 없이 오직 실력 하나로 인생을 바꾸려는 젊은이들이 많았어요. 고시원 월세조차 밀리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조순옥은 그런 이들에게 따뜻한 밥을 내주는 것이 자신의 작은 보람이었지요. 그 중에서도 유독 예의 바르고 싹싹했던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도윤. 당시 27살 의대를 준비하던 고시생이었지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모님, 오늘은 김치찌개 하나만 주세요. 그래, 앉아. 밥은 많이 줄게. 조순옥은 그 청년이 유난히 마음에 들었어요. 항상 공손했고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고 무엇보다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안쓰러웠지요. 어느 날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님, 죄송한데 이번 달은 돈이 좀 부족해서요. 다음 달에 꼭 드릴게요. 괜찮아.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먼저야. 조순옥은 그렇게 말하며 외상부에 이름을 적었어요. 하지만 그 외상은 점점 늘어만 갔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도윤은 미안해하며 계속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조순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살아있었으면 저 나이보다 조금 어렸을 텐데. 그녀에게 도윤은 죽은 아들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어느 날 도윤의 고시원 주인이 조순옥을 찾아왔어요. 저기요, 304호 학생 아세요? 석 달째 방세를 못 내고 있어요. 이번 주까지 안 내면 내보낼 수밖에 없는데? 조순옥은 그날 밤 고민했어요. 자신도 여유가 없었어요. 민재 등록금에 생활비에 가게 월세까지. 하지만 결국 그녀는 은행을 찾았어요. 적금을 해지하고 석 달치 방세 45만 원을 마련했지요. 그리고 다음 날 고시원 주인에게 그 돈을 건넸어요.
제가 대신 낼게요. 그 학생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왜요? 그냥요. 그 친구 자존심 상할까 봐. 1년이 흘렀어요. 어느 날 도윤이 가게로 뛰어들어왔어요. 이모님, 이모님, 저 붙었어요. 서울대 의대. 정말이야? 네, 이모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은 조순옥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모님, 저 꼭 은혜 갚을게요. 의사 되면 제일 먼저 찾아뵐게요. 에이, 무슨 은혜야? 그냥 내가 잘 되는 게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조순옥은 웃었지만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세월은 가게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9년 뒤 도윤이 다시 찾아왔을 때 가게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긴 뒤였어요. 재개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옮겨야 했고 당시에는 연락처를 남길 방법도 없었어요. 도윤은 그날 텅 빈 자리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모님,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한편 둘째 아들, 민재는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한식품 회사에 취직했어요. 조순옥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어요. 우리 민재가 서울 회사를 다니다니. 평생 분식집에서만 살아온 자신과는 다른 삶을 사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들에게서 오는 연락은 점점 뜸해졌어요. 명절에도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없었어요.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짧은 통화뿐이었지요. 엄마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조순옥은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회사 다니느라 바쁘겠지? 젊은 사람이 할 일이 많겠지. 그러던 어느 날 민지에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결혼할 사람 있어? 조순옥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정말 민재야, 정말이야? 응, 이번 주말에 데리고 갈게. 엄마가 좀 잘해줘. 전화를 끊는 조순옥은 가게 안을 이리저리 둘러봤어요. 낡은 테이블, 오래된 의자, 때 묻은 벽. 이런데 며느리 될 사람을 데려와도 괜찮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정성이 중요하지. 맛있는 건 많이 해줘야지. 조순옥은 그날부터 장을 보러 다녔어요. 시장 상인들도 놀랄 정도로 좋은 재료만 골랐지요. 한우 등심, 싱싱한 전복, 제철 나물. 평소 자신은 절대 사 먹지 않던 것들이었어요. 주말이 되었어요. 조순옥은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어요. 잡채, 갈비찜, 전복죽, 각종 나물, 좁은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 찼어요. 오후 2시쯤 문이 열렸어요. 엄마 왔어. 민재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서지연, 38, 시중은행 기업여신 심사팀 과장이었지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래. 어서 와 앉아. 조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지며 웃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녀는 놓치지 않았어요. 서지연의 눈이 가게 안을 훑는 모습을 낡은 간판, 오래된 테이블, 좁은 주방, 그 시선 끝에 어린 실망이 스쳐 지나갔어요. 찰나였지만 조순옥은 느꼈지요. 저 사람, 우리 가게가 마음에 안 드나 보구나?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어요. 자, 많이 먹어. 다 내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고맙습니다, 어머님. 서지연은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젓가락을 드는 손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는 듯. 식사 내내 민재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 가끔 민재 씨 이거 드세요? 라고 권하면 그제야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지요. 조순옥은 아들의 그런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렇게 조용한 애가 아니었는데. 식사가 끝나고 민재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우리 다음 달에 결혼하기로 했어. 그래, 그럼 예식장이나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서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은 친절해 보였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그래, 알았어. 조순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가게를 나선 후 그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민재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 다행이지. 스스로를 다독이며 남은 음식을 정리했어요. 민재와 지연은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아들의 연락은 여전히 뜸했어요.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가요라는 문자만 왔고 손자 소식도 들리지 않았어요. 조순옥은 외로웠지만 아들이 행복하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67이 된 조순옥은 여전히 새벽 5시면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35년째 지켜온 이 자리에서 오늘도 묵묵히 국자를 휘젓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불과 며칠 후 자신이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게 되리라는 것을. 2025년 9월 어느 날 새벽, 조순옥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숨이 막혀오면서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조순옥은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켰어요.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쿵! 그녀의 몸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의식이 흐릿해졌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 안 돼. 가게 문 열어야 하는데. 그것이 조순옥의 마지막 생각이었어요. 오전 8시 한서대학교 병원 응급실 119 구급대원이 들것을 급하게 밀며 들어왔어요. 67세 여성 환자, 의식 저하 상태, 황달 증상 있음. 응급실 의료진이 즉시 달려들었어요. 조순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지만 의식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주변의 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멀게 들렸어요. 혈압 80에 50맥박 약함, 간 수치 폭등, 급성 간부전 의심. 보호자 연락 가능한가요? 간호사가 조순옥의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아들 민재라는 이름이 제일 위에 있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3번, 4번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보호자 연락 안 됩니다. 일단 응급처치 진행하고 계속 연락 시도해.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조순옥의 몸에 링거가 꽂히고 각종 모니터가 연결되었어요.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오전 10시 담당 의사 김영호가 검사 결과를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급성 간부전입니다. 수치가 정상의 20배 이상이고 황달도 심합니다. 치료 방법은요? 간호사가 물었어요. 간 이식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빨리 해야 합니다. 늦으면? 의사 김영호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지요. 늦으면 죽는다는 것. 보호자는요? 계속 연락 중인데 안 받습니다.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은 차트상으로는 아들 1명뿐입니다. 김 의사는 한숨을 쉬며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에는 문자도 함께 보냈어요. 어머님, 위급, 즉시 병원 연락 바람, 한서대병원 응급실. 오전 11시 일산의 한 아파트 거실. 김민재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12건이 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보고도 무시했지요. 여보, 전화 왜 안 받아? 부엌에서 서지연이 물었어요. 모르는 번호야. 병원인 것 같은데? 어머님,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에이, 설마 엄마 맨날 새벽부터 일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어? 민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때 민재의 휴대폰에 문자 알림이 떴어요. 지연이 화면을 힐끗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위급, 즉시 병원 연락 바람, 한서대병원 응급실. 여보, 진짜 병원이야. 어머님 위급하대. 지연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병원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서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저기요? 조순옥 환자 보호자인데요? 아네, 지금 당장 오셔야 합니다. 환자 상태가 위급합니다. 무슨 병인데요? 급성 간부전입니다. 지금 간 이식 수술을 결정하셔야 하는데.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간 이식이요. 그럼 비용이 얼마나? 가족 기증이면 약 3천만 원, 타인 기증자를 구하면 7천만 원 이상입니다. 지연은 전화를 끊고 민재를 쳐다봤어요. 여보, 어머님 큰일 났어. 뭔데? 간부전이래. 간 이식 수술 받아야 한대.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간 이식. 응, 가족이 기증하면 3천만 원, 아니면 7천만 원 이상이래.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3천만 원. 그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지요. 여보, 어떻게? 일단 병원 가보자.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챙겼어요. 오후 1시 한서대병원 응급실. 민재와 지연이 도착했어요.
조순옥 환자 보호자입니다.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가 그들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곧이어 김영호 의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아드님이시죠? 네, 김민재입니다. 어머님 상태가 매우 위급합니다. 급성 간부전으로 간 기능이 거의 정지된 상태예요. 김 의사는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지금 당장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분이 생체간 기증을 하시거나 뇌사자 기증을 기다리는 건데 다행히 지금 기증자가 있어서 타인 기증은 바로 진행 가능합니다. 비용은요? 지연이 먼저 물었어요. 가족 기증은 약 3천만 원, 타인 기증은 7천만 원 이상입니다. 3천만 원, 7천만 원.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기증하시려면 검사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혈액형은 맞으신가요? 저는 A형인데요. 어머님도 A형이시네요. 일단 혈액형은 맞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해봐야. 잠깐만요. 지연이 민재의 팔을 잡고 복도로 나왔어요. 상담실 문이 닫혔어요. 복도 벤치, 민재와 지연이 나란히 앉았어요. 민재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떡하지? 진정해. 일단 생각 좀 해보자.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근데 3천만 원.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그래도 엄마가? 여보, 정신 차려. 지연이 민재의 어깨를 잡았어요. 간떼다 당신까지 쓰러지면 나는 어떡하라고.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기증하면 3천이고 타인 기증자로 하면 7천이야. 그 돈 어디서 구해?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지연의 말이 현실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 67세면 이미 충분히 사신 거야. 조용히 보내드리는 게 오히려 효도일 수도 있어. 지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민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는 마음, 다른 한편으로는 3천만 원이라는 현실,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논리. 여보, 회사 프로젝트는 어떡하고 다음 달 프리젠테이션 있잖아. 그건 간 떼고 한 달은 못 움직여. 그럼 승진은 물 건너가는 거야? 민재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다음 달 프리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지요. 성공하면 부장 승진, 실패하면 정체. 그리고 어머님도 이미 힘드셨잖아. 평생 고생만 하시고 이제 편히 쉬시게 하는 게. 지연의 말에 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휴대폰 화면에는 엄마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오전부터 걸려온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민재는 천천히 전원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이 꺼졌어요. 가자, 우리가 여기 있어도 바뀌는 건 없어. 지연이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어요. 민재도 따라 일어섰어요.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미안해.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짧게 몇 줄을 적어 상담실 문틈에 조용히 끼워 넣었어요. 두 사람은 의사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상담실 문도 두드리지 않았어요. 작은 쪽지 하나만 남겼을 뿐이지요. 그저 조용히, 마치 처음부터 오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복도를 빠져나갔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어요. 그렇게 민재는 어머니를 포기했어요. 생사의 갈림길, 수술대 위에서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자신의 간을 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커리어에 대한 집착, 그리고 아내의 차가운 계산 앞에서 아들은 평생을 키웠던 엄마를 차갑게 외면했지요. 상담실 한 김영호 의사는 문 밖의 기척이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보호자분들 설마 가신 거야? 간호사가 복도를 확인하러 나갔다가 문틈에 끼워진 작은 쪽지를 발견했어요. 의사 선생님, 이거. 김 의사가 쪽지를 건네받아 펼쳤어요. 죄송합니다. 형편상 수술비 마련이 불가능하여 수술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김영호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그의 목소리에 분노와 허탈함이 섞여 나왔어요. 빨리 다시 연락해봐요. 환자분 시간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재의 휴대폰은 이미 꺼진 상태였고 지연의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응급실 침대. 조순옥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의식은 희미했지만 주변 소리는 들렸어요. 보호자 연락 안 됩니다. 계속 시도해요. 시간이 없어요.
간호사들의 다급한 목소리. 조순옥의 눈꺼풀 아래로 작은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어요. 민재야, 엄마는 아직 살고 싶단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오지 못했어요. 심전도 기계의 삐삐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그렇게 조순옥은 생사의 경계에서 혼자 남겨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20년 전 자신이 건넨 밥 한 그릇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을 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후 2시, 한서대학교 병원 6층 이사장실. 정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48세, 20년 전 가난한 의대생이었던 그는 이제 전국 병원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한서의료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있었지요.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있는 지금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빚진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20년 전 자신을 살린 그 분식집 이모님. 이모님 어디 계실까? 도윤은 매년 노량진을 찾아가 그 자리를 확인했지만 가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 없었고 당시 연락처도 남기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속 깊이 새긴 빚. 언젠가는 꼭 찾아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어요. 이사장님, 응급실에서 급한 건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가? 환자 보호자가 잠적해서 수술 진행이 안 된다고요? 도윤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보호자 잠적 사례는 가끔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내려가 보겠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오후 2시 20분 응급실. 도윤이 도착하자 김용호 의사가 급히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로 직접 내려오시게 해서. 괜찮네. 상황이 어떤가? 67세 여성 환자, 급성 간부전입니다. 간 이식이 시급한데 보호자가 연락 두절입니다. 가족은 아들 1명 있는데 오전에 왔다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환자 상태는 매우 위급합니다. 오늘 안에 수술 못하면. 김 의사는 말끝을 흐렸어요.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차트 좀 보여주게. 김 의사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도윤은 화면을 내리며 환자 정보를 확인했어요. 이름 조순옥, 나이 67세, 주소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조순옥, 노량진, 67세. 설마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환자분, 직업이 뭔가? 차트에는 자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영업. 도윤은 다시 화면을 내렸어요. 비상연락처 항목에 순옥분식이라는 가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순옥분식. 그 이름을 본 순간 도윤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20년 전 자신이 매일 찾았던 그 가게, 자신을 살린 그 따뜻한 밥 한 그릇, 이모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장님? 김 의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이 환자분 어디 계신가? 3번 침대입니다. 도윤은 급히 커튼을 열었어요. 그곳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조순옥이 있었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도윤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주름이 깊어진 얼굴, 거칠어진 손. 하지만 그 온화한 인상은 여전했어요. 이모님? 도윤은 침대 옆으로 다가가 조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힘없는 손이었지요. 이사장님, 혹시 아시는 분이신가요? 20년 전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일세. 제 인생 전부를 만들어주신 분이야. 도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금 당장 수술 준비하게. 모든 비용은 내가 책임지겠네? 네, 하지만 보호자 동의가. 응급 상황이니 내 권한으로 진행하겠네. 최고의 의료진을 소집하고 VIP 병실도 준비해. 알겠습니다. 김 의사가 급히 움직였어요. 도윤은 여전히 조순옥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이모님, 제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조순옥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의식은 희미했지만 어딘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오후 3시, 수술실 앞 복도,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간 이식 수술팀이 긴급 소집되었고 기증자 매칭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어요. 도윤은 수술실 앞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았어요. 마치 기도하듯. 이모님, 꼭 살아나셔야 합니다. 제가 아직 은혜도 갚지 못했는데. 그때 비서 김민수가 다가왔어요. 이사장님, 환자분 아드님 연락처 확인됐습니다. 연락해봤나? 네.
하지만 계속 전화를 안 받으십니다. 그리고 비서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어요. 오늘 오전에 아드님 부부가 병원에 오셨다가 수술비 얘기를 들으시고는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지셨다고 합니다. 쪽지? 네. 형편상 수술비 마련이 불가능하여 수술은 진행하지 않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주소는 일산입니다. 도윤은 다시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빨간 수술 중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오후 11시, 8시간의 수술이 끝났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의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어요. 이사장님, 수술 성공했습니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환자 상태는 매우 안정적입니다. 기증자와의 매칭도 완벽했고 거부 반응 위험도 낮습니다. 의식은 언제쯤? 내일 오전쯤 깨어나실 겁니다. 고생하셨네?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리고 회복실로 이송되는 조순옥을 따라갔어요. 밤 10시, 도윤은 VIP 병실에서 조순옥을 지켰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지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배고픔과 절망 속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시절. 하지만 매일 저녁 찾아갔던 순옥분식의 따뜻한 밥 한 그릇이 자신을 지탱해줬어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이 먼저야. 이모님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고시원비를 대신 내주신 것도 나중에 고시원 주인에게 들어서 알았어요. 당시 주인이 이모님이 1년치 방세를 대신 내주셨다고 말했을 때 도윤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너무 죄송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지만 그 사실을 이모님께 직접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그저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꼭 은혜를 갚겠습니다. 꼭. 그리고 의사가 되어 다시 찾아갔을 때 가게는 이미 사라진 뒤였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이모님, 이제 제가 이모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도윤은 조순옥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오전 9시, 조순옥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지요. 도윤은 즉시 알아챘어요. 이모님, 깨어나셨어요? 조순옥의 눈이 천천히 떠졌어요. 흐릿한 시야에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여기가 어디? 병원입니다. 수술 잘 끝나셨어요. 낯선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 조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곳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누구세요? 이모님, 저예요. 정도윤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조순옥의 눈이 커졌어요. 도윤이? 정말? 네, 이모님, 저예요. 그때 그 고시원 도윤이라고. 조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어요. 근데 여긴 어떻게 된 거니? 나는 집에서. 조순옥은 천천히 기억을 더듬었어요. 새벽에 쓰러졌던 것, 구급차 소리, 그리고 흐릿한 의식. 이모님, 급성 간부전이셨어요. 응급실로 오셨고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간 이식. 그럼 민재는? 우리 아들은 안 왔니? 조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지요. 왔었어요. 오전에. 그럼 민재가 수술을. 아닙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드님은 부인과 같이 왔다가 그냥 갔습니다. 조순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가다니 무슨 소리야? 도윤은 잠시 망설리다가 주머니에서 접힌 쪽지를 꺼냈어요. 이모님, 이걸 남기고 가셨다고 합니다. 조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어요. 죄송합니다. 형편상 수술비 마련이 불가능하여 수술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조순옥의 손에서 쪽지가 떨어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어요. 형편상 수술비 마련이 불가능.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자신은 하루 두 끼를 굶으면서도 아들 등록금을 보냈고 10년 된 옷을 입으면서도 아들 생활비를 챙겼어요. 결혼할 때는 적금을 모두 해지해서 보탰고 명절마다 용돈을 쥐어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신의 생명이 달린 순간에 형편상 불가능이라는 차가운 문장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조순옥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살려달라는 연락조차 하지 말라고. 나는 이 아이한테 뭐였을까?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자신은 아들에게 짐이었던 걸까요? 그럼 나는 어떻게 수술을 한 거야? 조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이모님을 찾았어요. 아니, 하늘이 저를 이모님께 보내주신 거예요. 도윤은 조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모님, 사실죠? 이모님 덕분에 성공했어요. 지금 이 병원 이사장으로 있습니다. 뭐, 이사장? 조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20년 전 이모님이 주신 밥 한 그릇, 그리고 고시원비. 그게 제 인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됐고, 지금은 이 병원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도윤아, 내가 그렇게. 그래서 차트에서 이모님 이름을 봤을 때, 노량진이라는 주소를 봤을 때, 순옥분식이라는 가게 이름을 봤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찾던 이모님이 제 병원에 계시다는 게. 조순옥은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모셔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도윤아, 그런 큰 돈을. 이모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고시원비도 밥값도 다 알고 있었어요. 고시원 주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모님이 1년치 방세를 대신 내주셨다고. 조순옥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뭐라고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 저 너무 죄송해서, 너무 염치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말씀 못 드렸어요. 2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순옥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서 평생 이모님을 찾았어요. 은혜를 갚고 싶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아이고, 도윤아. 조순옥은 울먹였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수술도 잘 끝났고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수술비는 그런 거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모님,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도윤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이제부턴 제가 이모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조순옥은 도윤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자리 잡았어요. 혈육인 아들은 자신을 버렸고 남인 도윤이 자신을 살렸어요. 1년간 밥을 주고 방세를 대준 것이 20년 뒤 생명으로 돌아왔고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차가운 쪽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졌어요. 조순옥은 그 아이러니가 너무나 슬펐어요. 그러나 이때 조순옥은 알지 못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일주일 후 조순옥은 VIP 병실에서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거부 반응도 없었어요. 하지만 몸의 상처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지요. 아들이 남긴 쪽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그 문장이 밤마다 조순옥을 괴롭혔어요. 민지에게서는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생사를 오가는 것조차 궁금해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조순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이모님, 아침 드셨어요? 정도윤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어요. 응, 도윤아, 고마워. 오늘 기분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하지만 조순옥의 표정은 괜찮지 않았어요. 도윤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모님, 그동안 제 얘기를 제대로 못 드렸네요. 괜찮아, 넌 바쁠 텐데. 아니에요. 이모님께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어요. 서울대 의대에 합격하고 6년간 정말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이모님, 은혜를 생각하면 게으를 수가 없었거든요. 조순옥은 조용히 도윤의 말을 들었어요.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트 3년을 더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기까지 총 9년이 걸렸죠?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모님을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왔구나? 네, 근데 가게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엔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고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정말 많이 찾았어요. 노량진 일대를 다 돌아다니고 분식집마다 물어보고 하지만 이름만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구나. 내가 연락처라도 남겼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모님 잘못이 아니에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 후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이모님을 찾을 때까지는 멈출 수 없다는 마음으로요. 외과 전문의가 되고 교수가 되고 5년 전에는 이 병원 이사장이 됐어요. 이사장까지 정말 대단하구나. 이모님 덕분이에요.
이모님이 살려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조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어이구, 그랬구나. 정말 장하네. 도윤 학생, 아니 이사장님. 이모님, 이사장님은 무슨요? 그냥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래도 넌 이제 이렇게 큰 병원 이사장인데. 이모님 앞에서는 그냥 도윤이에요. 20년 전 밥 얻어먹던 그 학생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도윤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모님,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이모님, 병원 식당 관리 일해보시겠어요? 조순옥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어요. 병원 식당? 네. 솔직히 저희 병원 식당 음식이 맛이 없어요. 환자분들은 물론이고 보호자분들이나 외래 방문객들도 불만이 많거든요. 도윤은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이모님은 35년간 분식집을 운영하셨잖아요. 음식 솜씨는 이미 제가 보증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난 병원 식사 같은 건 만들어 본 적이.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영양사도 있고 조리팀도 있으니까. 이모님은 레시피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이모님? 이건 제가 은혜 갚는 방법이기도 해요. 일방적으로 도와드리면 이모님이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요. 조순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35년간 해온 일이었지만 병원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지요.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계속 아들 생각만 날 것 같았어요. 알았어. 한번 해볼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모님.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2주 후 조순옥은 퇴원했어요. 퇴원 중 병원 행정팀에서 민지에게서 전화가 한 통 왔었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는지 확인하는 전화였지요. 보고 연락이 오지 않아 궁금했던 모양이었어요. 행정직원이 조순옥에게 물었고 조순옥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익명의 기부자분이 수술비를 지원해 주셔서 수술 잘 받고 곧 퇴원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덧붙였어요. 조순옥은 그날 이후 아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한 달 휴식을 취한 뒤로 한서대 병원 영양팀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대형 주방, 최신식 조리기구, 엄격한 위생관리. 35년간 혼자 운영하던 작은 분식집과는 천지 차이였지요. 하지만 조순옥에게는 35년의 경험이 있었어요. 환자분들은 입맛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면 안 돼요. 조순옥은 영양사들에게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염식이 원칙이라서 저염이라고 맛이 없을 필요는 없잖아요. 다시마 육수를 진하게 우리고 표고버섯가루를 넣으면 감칠맛이 나요. 조순옥은 자신만의 노하우를 하나씩 전수했어요. 국물 요리는 육수가 생명이라는 것. 나물무침은 참기름 한 방울이 풍미를 좌우한다는 것. 밥은 쌀을 불리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 35년간 매일 반복하며 체득한 것들이었지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아침 미역국 정말 맛있었어요. 점심 비빔밥이 집에서 먹는 것 같아요. 환자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병원 식사를 남기던 사람들이 밥그릇을 비우기 시작했지요. 보호자들도 병원 밥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다며 놀라워했어요. 영양팀장 박수진이 조순옥을 찾아왔어요. 조순옥 선생님, 환자 만족도가 30% 올랐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예요. 그래요? 네.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병원 식단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하대요? 조순옥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35년간 해온 일이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신기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을 하는 동안만큼은 아들 생각을 잊을 수 있었어요. 3개월 후 도윤이 조순옥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모님,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또 뭔데? 순옥푸드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순옥푸드. 네, 이모님 레시피로 병원식을 표준화해서 다른 병원에도 공급하는 거예요. 도윤은 준비해온 사업 계획서를 펼쳤어요. 지금 전국 한서의료재단 산하 네트워크 병원이 15곳이에요. 여기에 이모님 레시피를 적용하면 수만 명의 환자분들이 맛있는 병원식을 드실 수 있어요. 조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그런 큰 일을. 이모님이라면 할 수 있어요. 이미 증명하셨잖아요.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이모님,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모님이 평생 해오신 일이잖아요. 조순옥은 잠시 생각했어요. 35년간 노량진 골목에서 학생들에게 밥을 주던 자신이 이제 전국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밥을 제공한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어요. 67세.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할 나이였지요. 하지만 조순옥은 느꼈어요. 자신에게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35년간 쌓아온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 해볼게. 정말요? 응. 근데 도윤아, 난 사업 같은 건 잘 모르니까 내가 많이 도와줘야 해. 당연하죠. 제가 옆에서 전부 챙겨드릴게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어요. 순옥푸드는 전국 15개 한서의료재단 병원에 병원식을 공급하는 브랜드로 성장했어요. 조순옥은 본사 연구개발팀에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현장 조리팀을 교육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실무총괄 역할을 맡았어요. 직함은 부사장급 실권자였지만 조순옥은 여전히 현장을 챙겼어요. 직접 병원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주방에 들어가 조리사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었지요. 순옥 부사장님, 이번 신메뉴 정말 좋습니다. 부사장이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조순옥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조순옥을 병원식 혁명이라고 불렀어요. 맛없고 건강에만 좋다던 병원식의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람, 그것이 조순옥이었지요. 도윤은 그런 조순옥을 보며 흐뭇해했어요. 이모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다 내 덕분이야, 도윤아. 아니에요, 이모님 실력이에요. 어느 날 조순옥은 순옥푸드 본사 사무실 창문 앞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35년간 노량진 골목 분식집에서만 살았던 자신이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공허함이 있었어요. 아들, 민재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것도 건강해졌다는 것도 모를 것이에요. 이제는 정말 끝인가 보구나. 평생을 바쳐 키운 핏줄, 그 아이와의 연은 이제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았어요. 조순옥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불과 몇 달 후 운명이 그들을 다시 만나게 하리라는 것을, 그것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그로부터 6개월 후 김민재는 아내 서지영과 함께 다원식품 회의실 앞 복도에 서 있었어요. 오후 2시. 오늘은 부부에게 모든 것이 걸린 날이었지요. 여보, 긴장돼. 지연이 물었어요. 당연하지. 이번 계약 실패하면 난 끝이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원식품은 중견식품회사로 최근 병원 급식 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재는 이 프로젝트의 영업 총괄 과장이었지요. 성공하면 부장 승진, 실패하면 정체. 그의 커리어가 달린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연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일은행 기업 여신 심사팀 과장인 그녀는 다원식품의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검토 중이었지요. 하지만 대출 승인의 핵심 조건이 바로 순옥푸드와의 본계약이었어요. 순옥푸드가 승인하면 은행 대출 승인, 다원식품 사업 시작, 민재 승진, 지연 실적, 모든 것이 순옥푸드에 달려 있었어요. 여보, 우리 꼭 따내야 해. 당신 승진도 내 실적도 다 이 계약에 달렸어. 지연이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알아. 준비 완벽하게 했으니까 잘 될 거야. 근데 순옥푸드 실무총괄이 조순옥이라던데 혹시 어머님이랑 같은 이름이네? 지연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민재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설마 엄마는 노량진에서 분식집 하실 텐데. 그러게 동명이인이겠지. 두 사람은 애써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들어가자. 민재가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 안에는 이미 순옥푸드 영업팀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다원식품 영업과장 김민재입니다. 제일은행 기업여신 심사팀 과장 서지연입니다. 두 사람이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순옥푸드 영업팀장 김민수입니다. 영업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오늘은 다원식품의 병원 급식 진출 관련해서
수녹푸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동시에 제1은행의 대출 심사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재는 준비해온 제안서를 꺼내며 지연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잘하자. 그때 영업팀장이 말했어요. 아, 그리고 저희 실무총괄이신 조순옥 부사장님이 곧 오실 겁니다. 중요한 계약이라 직접 참석하신대요. 민재와 지연은 동시에 긴장했어요. 조순옥 부사장, 정말 동명이인이겠지? 민재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몇 분 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민재의 눈이 커졌어요. 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조순옥. 2년 전 병원에서 쪽지를 남기고 도망쳤던 바로 그 어머니.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그 사람. 지금 그녀는 고급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회의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수녹푸드 조순옥입니다. 조순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민재의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말이 새어나왔어요. 엄마. 지연도 놀라 중얼거렸어요. 어머님. 어머님이 어떻게? 회의실에 다른 사람들이 일제히 두 사람을 쳐다봤어요. 조순옥은 잠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긴 일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분은 2년 전에 어머니를 버리신 걸로 아는데요. 그녀의 시선이 민재와 지연을 스쳐 지나갔어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세 사람 모두 그 시선의 무게를 느꼈어요. 앉으세요. 조순옥이 먼저 자리에 앉았어요. 민재와 지연은 얼어붙은 채 서 있었어요. 지연이 민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다원식품 제1은행 관계자분들 앉으시죠? 영업팀장이 재촉했어요. 민재는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의자에 앉았어요.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조순옥은 아무 표정 없이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그럼 다원식품 측에서 먼저 제안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네.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어요. 저희 다원식품은.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순옥은 아무 표정 없이 민재를 바라봤어요. 계속하세요. 저희는 병원 급식시장에 진출하여. 민재의 발표는 엉망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유창하게 말했을 텐데 오늘은 문장 하나도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지연이 민재의 다리 밑을 발로 살짝 건드렸어요. 정신 차려. 민재는 간신히 발표를 이어갔어요. 20분간의 발표가 끝났어요.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조순옥이 입을 열었어요. 다원식품의 제안은 흥미롭습니다만 그녀는 서류를 천천히 닫았어요.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영업팀장이 대답했어요. 귀사의 영업 총괄이신 김민재 과장님. 조순옥의 시선이 민재에게 고정되었어요. 네. 민재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저희 수녹푸드는 단순히 가격이나 조건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을 봅니다. 네? 특히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니, 조 부사장님. 실례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저희는 순수하게 비즈니스 제안을 드리러 온 건데요. 제1은행 서지연 과장님. 조순옥의 시선이 지연에게 옮겨갔어요. 네, 지연의 목소리도 떨렸지만 애써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은행은 종이 위에 신용을 보시겠지만 저희는 사람 사이에 신용을 봅니다. 조 부사장님, 저희 제1은행에서는 다원식품에 2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준비 중입니다. 수녹푸드와의 계약만 확정되면 즉시 진행 가능합니다. 이건 모두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지연이 최대한 프로페셔널한 톤으로 말했어요. 조순옥은 잠시 지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2년 전 어떤 사람이 가족을 버렸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는 가족을 쪽지 한 장 남기고 져버렸습니다. 조 부사장님, 저희 다원식품은 다원식품 팀장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어요. 형편상 수술비 마련이 불가능하여 수술은 진행하지 않겠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그게 그 쪽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지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런 사람과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조순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회의실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조 부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연이 급히 말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조순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쪽지는 지금도 제 서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민재를 쳐다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조 부사장님? 저희 회사는 다원식품 팀장이 당황하며 말을 꺼냈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조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엄마, 잠깐만요. 김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서지연도 일어서며 말했어요. 여긴 일하는 곳입니다. 사적인 호칭은 삼가고 비즈니스 판단만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제 판단은 명확합니다. 조 부사장님. 지연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저희한테도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정. 조순옥이 서지연을 바라봤어요. 목소리 톤이 변했어요. 생사가 달린 사람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게 사정이었니?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조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수술대 위에서 죽어가는 엄마한테 쪽지 한 장 남기고 도망가는 게 사정이었어. 김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나는 그날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아니, 그냥 죽고 싶었어. 조순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평생 너희 위해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나한테 남은 건 차가운 쪽지 한 장이었어. 형편상 불가능,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 그게 내가 받은 전부였어. 서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너희는 그날 나를 버렸어. 완전히. 그런데 지금 와서 사정이 있었다고? 무슨 사정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했는데? 조순옥은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순옥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남겨진 민재와 지연, 그리고 다원식품 팀원들은 얼어붙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김 과장, 대체 무슨 일이야? 저분이 누구야? 다원식품 팀장이 분노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회의실 밖 복도. 민재와 지연이 나왔어요.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살아계셨어? 지연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나도 몰랐어. 죽은 줄 알았는데. 그럼 어떻게 수술을 받은 거야? 누가 돈을 낸 거고? 모르겠어. 민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이제 어떻게? 계약 날아간 거잖아. 당신 승진도 내 실적도 다 끝난 거야.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 탓이야? 당신이 그때 가자고 날 설득했잖아. 뭐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두 사람은 복도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조순옥은 멀리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후련했어요. 2년 전 수술대 위에서 버림받았던 그 순간, 오늘 그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김민재와 서지연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일산 아파트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김민재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계약 날아간 거 맞지? 당신 승진도 끝이고 내 실적도 끝이야. 서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내 탓이야? 그때 가자고 한 사람 당신이잖아. 뭐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간 떼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건 당신이잖아. 당신도 수술비 아깝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 동안 싸우다가 지친 목소리로 서지연이 말했어요. 어쨌든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해. 무슨 방법? 어머님을 다시 만나야지. 설득해야 해. 엄마가 우릴 만나줄 것 같아? 만나주게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서지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3일 후 김민재와 서지연은 순옥푸드 본사를 찾았어요. 조순옥 부사장님 면담 신청했습니다. 프런트에서 말했지만 직원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부사장님께서 면담을 거절하셨습니다. 제발요. 5분만이라도. 서지연이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안 됩니다. 나가주세요.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기다려봐야 소용없어.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서지연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뭐 할 건데? 어머님 집 주소 알아낼 수 있어? 은행 시스템으로. 그건 불법 아니야? 지금 그런 거 따질 때야? 우리 둘 다 죽게 생겼는데? 서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일주일 후 저녁 8시 조순옥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정도윤이 마련해준 집이었지만 조순옥은 화려한 곳을 원하지 않았어요. 조용하고 편안한 곳이면 충분했지요. 이 아파트에는 비슷한 나이의 이웃들이 많았고 특히 옆집에 사는 박순자 할머니와 자주 인사를 나눴어요. 혼자 사는 처지가 비슷해서인지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엄마. 김민재와 서지연이 문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조순옥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를? 엄마, 우리 얘기 좀 들어줘. 김민재는 이미 거실 안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서지연도 현관문을 닫지 않은 채 급하게 따라 들어왔어요. 나가, 당장 나가. 조순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서지연이 다가왔어요. 어쩔 수 없다고. 2년 전에도 그런 말했지.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그땐 정말 돈이 없었어요. 대출금도 갚아야 하고 민재 씨 회사 프로젝트도. 그래서 엄마 목숨보다 대출금이 더 중요했어. 조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지금 와서 무슨 변명을 하려고. 김민재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이번 계약만 도와줘. 제발. 이거 안 되면 나 회사에서 쫓겨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조순옥은 차갑게 말했어요. 서지연이 급히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한테도 삶이 있어요. 민재 씨 승진하면 연봉 2억 받아요. 그럼 어머님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고 내가 너희한테 돈 바라는 것 같아? 조순옥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잘 살아야 어머님한테도 효도할 수 있잖아요. 효도? 2년 전엔 어디 갔었어? 어머님? 서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차피 민재 씨는 외아들이잖아요. 나중에 어머님 재산도 다 민재 씨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도와주시는 게 뭐? 조순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결국 재산 때문에 온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서지연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나가? 당장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조순옥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민재가 다급하게 조순옥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손 놔. 조순옥이 손을 뿌리치는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어요. 뒤쪽 탁자에 어깨가 부딪히며 화분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쾅 어머님. 서지연이 놀라 외쳤지만 조순옥을 부축하지는 않았어요. 조순옥은 간신히 균형을 잡고 일어섰어요.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마. 바로 그때 열려있던 현관문으로 누군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야? 이웃집 박순자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방금 큰 소리 들렸는데 순옥 씨 괜찮아? 괜찮아요, 순자 씨. 괜찮긴 뭐가 괜찮아. 화분이 왜 깨져 있어? 박순자는 김진재와 서지연을 쳐다봤어요. 이 사람들 누구야? 그냥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찾아와? 내가 문이 열려있길래 지나가다가 봤어. 방금 순옥 씨 넘어질 뻔했잖아. 박순자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경찰 불러야겠어. 이건 명백한 주거 침입이야. 아니, 아줌마 오해예요. 서지연이 급히 말했어요. 오해? 내가 다 봤는데 무슨 오해야? 박순자는 이미 112를 누르고 있었어요. 김민재와 서지연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가자, 빨리. 서지연이 김민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두 사람은 급히 현관문을 나갔어요.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조순옥은 상황을 설명했고 박순자가 목격자로 진술했어요. 부상은 없으시죠? 네, 괜찮아요. 현관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강제로 들어온 거군요? 네, 제가 문 열고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밀고 들어왔어요. 고소하시겠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조순옥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래도 아들이었지요. 일단 경고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시 나타나면 즉시 연락주세요. 경찰이 떠난 후 조순옥은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순옥 씨 괜찮아? 박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순자 씨. 그 사람들 누구야? 진짜 아는 사람들이야? 조순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 날 정도윤이 조순옥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모님, 어제 무슨 일 있으셨어요? 경비실에서 경찰이 다녀갔다고? 조순옥은 어제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주거 침입의 협박, 이건 범죄예요. 도윤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모님, 이제 그만 당하세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도윤은 즉시 변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서지연이 은행 시스템을 불법으로 사용한 정황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김민재는 다원식품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어요. 순옥푸드 계약 실패와 함께 개인적 문제로 회사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지요. 김민재 과장, 즉시 지방공장으로 발령입니다. 네, 지방공장이요? 그나마 다행인 줄 아세요? 해고 안 된 게 어딘데요? 민재는 고개를 떨구고 나왔어요. 서지연은 더 심각했어요. 제1은행 내부 감사팀에서 그녀의 시스템 접근 기록을 발견했어요.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정황이 명확했지요. 서지연 과장, 3개월 정직 처분입니다. 그리고 대출 심사팀에서 제외됩니다. 팀장님, 제발. 이게 다행인 줄 아세요? 고소당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서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날 밤 김민재와 서지연은 집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김민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다 당신 엄마 때문이야. 서지연이 소리쳤어요. 내 잘못도 있잖아. 그래, 당신 잘못이지. 2년 전에 왜 그랬어? 간이나 떼줄 것이지. 그땐 당신이 가자고 했잖아. 두 사람은 또다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서지연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갔어요. 당분간 따로 살자. 당신 진짜 꼴보기도 싫어.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김민재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승진은 물 건너갔고 아내는 떠났고 어머니는 자신을 외면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제서야 김민재는 깨달았어요. 2년 전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3개월 후 김민재는 경상남도 창원의 다원식품 공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서울 본사 영업 과장에서 지방공장 관리직으로,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잡무를 처리하는 말단 직원이나 다름없었지요. 김대리, 이거 창고 정리 좀 해줘. 네? 대리로 강등된 지 이미 2개월째였어요. 회사에서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순옥푸드 계약 실패, 개인 스캔들, 그리고 주거 침입 사건까지 모든 것이 인사기록에 남아 있었지요. 퇴근 후 김민재는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어요. 서지연은 3개월 전 집을 나간 후 연락이 없었어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고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지요. 김민재는 편의점 도시락을 데우며 텅 빈 방을 둘러봤어요. 일산 아파트는 이미 전세금이 빠져나가고 월세로 전환된 상태였어요. 그나마 서지연이 관리하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었어요. 이게 다 내 잘못이지. 김민재는 도시락을 앞에 두고도 숟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배는 고팠지만 목이 메었지요. 문득 2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버리고 나온 그날, 형편상 수술비 마련이 불가능하여 수술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쪽지에 그렇게 쓰고 도망쳤던 자신. 아내의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커리어, 승진, 돈, 그것들이 어머니의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착각했지요.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무엇인가요? 커리어는 무너졌고, 승진은 물 건너갔고, 아내는 떠났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자신을 외면했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김민재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연락처에서 엄마라는 이름을 찾았어요. 2년 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못했던 그 번호.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떨렸어요. 하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어요. 내가 무슨 얼굴로? 김민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김민재는 회사에서 최종 통보를 받았어요. 김민재 씨, 희망퇴직 대상자입니다. 네? 3개월치 급여 보상해드릴 테니 이번 달 말로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민재는 고개를 떨궜어요. 결국 회사에서도 버림받았어요. 퇴사 서류를 받아들고 공장을 나서는 길, 김민재는 멈춰섰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심이 섰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요.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없었어요.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개 숙이고 싶었지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이었어요. 일주일 후 김민재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순옥푸드 본사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지만 조순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사흘째 되는 날, 김민재는 프런트로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만 조순옥 부사장님께 편지 좀 전해주실 수 있나요? 편지는 받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발입니다. 이것만은 꼭. 김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전달은 해드리겠지만 읽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재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조순옥은 사무실에서 김민재의 편지를 받았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에는 흐트러진 글씨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엄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압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2년 전 그날 저는 엄마를 버렸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 엄마를 쪽지 한 장 남기고 도망쳤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신 엄마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저를 사랑해주신 엄마에게 저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고 아침마다 후회로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다시 엄마를 찾아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서 계신 엄마를 봤습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엄마가 살아계셨고 더 나아가 성공하셨다는 것에 그리고 동시에 부끄러웠습니다. 엄마는 저 없이도 잘 살아가셨고 저는 엄마 없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이 이런 걸까요? 지금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아내와도 별거 중입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짜 잃은 것은 커리어나 돈이 아니라 엄마라는 것을, 평생 저를 사랑해주신 엄마를 제 손으로 버렸다는 것을. 엄마,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민재. 조순옥은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용서의 눈물인지 여전한 배신감의 눈물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정도윤이 조순옥의 사무실을 찾았어요. 이모님, 어제 아드님 편지 받으셨다면서요? 읽어보셨어요? 조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떠셨어요? 잘 모르겠어. 아직도 화가 나는데 동시에 가슴이 아파. 도윤은 조순옥 옆에 앉았어요. 이모님,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만약 아드님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용서는 이모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무슨 뜻이야? 계속 미워하고 화내는 건 결국 이모님만 힘드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과거가 지워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마음은 가벼워질 수 있어요. 조순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이모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제가 강요할 순 없어요. 도윤은 조순옥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모님은 이미 충분히 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조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조순옥은 오랜 시간 고민했어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지요. 일주일 후 김민재는 창원의 좁은 원룸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민재 씨.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저는 한서의료재단 이사장 정도윤입니다. 김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정도윤? 어머니를 살린 그 사람. 네네. 조순옥 부사장님께서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엄마가 저를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순옥푸드 본사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김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김민재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만나주신다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용서를 기대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얼굴을 보고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김민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어요. 토요일 오전 10시 김민재는 순옥푸드 본사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과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대로 사과할 수 있을까? 김민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프런트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안내를 받아 7층으로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도윤이 서 있었어요. 김민재 씨 오셨군요? 네, 이사장님. 김민재는 90도로 고개를 숙였어요. 따라오세요. 도윤은 복도를 따라 걸었고 김민재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한 회의실 앞에서 도윤이 멈춰섰어요. 어머님이 안에 계십니다.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윤이 김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머님은 제게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20년 전 저를 살려주신 분이에요. 김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 은인을 2년 전에 당신이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도윤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김민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회의실 안. 조순옥은 창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지요. 2년 전 병원에서 봤던 수술대 위에 누워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엄마. 김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조순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앉아.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김민재는 조심스럽게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이건 됐어. 그런 거 필요 없어. 조순옥은 꽃다발을 보지도 않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편지 받았어. 조순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네. 그 말로 다 되는 거야? 조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니요, 안 됩니다. 아무리 사과해도 부족합니다. 김민재는 고개를 들어 조순옥을 바라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2년 전 그날 저는 정말… 그만해. 조순옥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변명 듣고 싶지 않아. 변명이 아닙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의자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버렸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 엄마를 저버렸습니다. 조순옥은 아무 말 없이 김민재를 바라봤어요. 평생 저를 키워주시고 모든 걸 희생하신 엄마를 저는 돈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김민재의 목소리가 흐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커리어가 승진이 대출금이 그게 엄마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순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다 되는 거야? 2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조순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2년 전 그날 나는 정말 죽고 싶었어. 아니, 죽는 줄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수술비가 없어서 아들이 날 버렸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엄마, 35년간 분식집에서 일하며 너 하나 키웠어. 새벽부터 밤까지 명절도 쉬지 않고 일했어. 조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대학 갈 때는 적금을 다 해지했고 결혼할 때는 3억을 대출받아서 보탰어. 내가 입은 옷은 10년 된 거였지만 너한테는 좋은 것만 사줬어. 엄마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했어? 수술비 3천만 원이 없다고. 형편상 불가능하다고 쪽지 한 장 남기고 도망갔잖아. 조순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김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엄마 목숨은 3천만 원도 안 됐던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김민재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김민재는 고개를 들어 조순옥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공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조순옥은 눈물을 닦으며 김민재를 바라봤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일어나? 네, 일어나라고? 김민재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조순옥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오래된 색 바랜 사진이었어요. 이거 기억나? 사진 속에는 어린 김민재와 조순옥이 함께 웃고 있었어요. 네, 초등학교 입학식 날. 그때 넌 이렇게 말했어. 엄마, 나 커서 엄마한테 잘할 거야.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줄 거야. 조순옥은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살았어. 힘들 때마다 그 말을 떠올리며 버텼어, 엄마. 하지만 2년 전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졌어. 조순옥은 김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민재야,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직은? 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너는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김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조순옥은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순옥푸드에서 일해볼래? 네? 물류팀의 자리가 하나 비었어. 월급은 많지 않아. 하지만 정직하게 일할 수 있어. 엄마, 정말요? 단 특혜는 없어. 다른 직원들과 똑같이 대우받고 똑같이 일해야 해. 네, 하겠습니다. 김민재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민재야? 네. 엄마, 이건 용서가 아니야. 기회야. 내가 진짜 변했는지 보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조순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해. 인사팀에서 연락할 거야. 감사합니다, 엄마. 조순옥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섰어요. 민재야? 네. 지연이는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습니다. 지연이도 저를 원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이도 잘못이 크지. 하지만 부부는 이겨내야 하는 거야. 조순옥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내가 진짜 변했다는 걸 보여줘. 지연이한테도 나한테도. 네, 엄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순옥은 회의실을 나갔어요. 복도에서 도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모님 괜찮으세요? 응, 도윤아, 괜찮아. 용서하신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기회는 줬어. 도윤은 조순옥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이모님. 3개월 후 김민재는 순옥푸드 물류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어요. 새벽 6시 출근, 창고 정리, 재고 관리, 배송 조율.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김민재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조순옥이 물류팀을 찾았어요. 직원들이 놀라며 인사했고 조순옥은 자연스럽게 창고를 둘러보다가 김민재와 눈이 마주쳤어요. 일 잘하고 있어? 네, 부사장님. 김민재는 얼른 호칭을 고쳤어요. 조순옥은 작게 웃었어요. 점심 같이 먹을래? 네. 그날 점심, 두 사람은 직원 식당에서 마주 앉았어요. 음식이 맛있네. 김재가 말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레시피 다 만들었는걸? 조순옥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아니, 부사장님. 여기선 엄마라고 불러도 돼. 조순옥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김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아직 멀었어. 계속 보여줘야 해.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어요.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작은 시작이었지요. 6개월 후 조순옥은 한서의료재단 본관 로비에서 도윤과 함께 서 있었어요. 오늘은 순옥 장학재단 출범식 날이었어요. 도윤이 말했어요. 이모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고마워,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아니에요. 이모님 스스로 만드신 거예요. 순옥 장학재단은 병원비가 없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을 돕는 재단이었어요. 조순옥이 2년 전 자신이 겪었던 그 절망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기를 바라며 만든 것이었지요. 출범식이 끝난 후 조순옥은 로비 벤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68세, 노량진 분식집에서 시작한 인생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김리가 다가왔어요. 엄마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고마워. 김민재는 조순옥 옆에 앉았어요. 엄마, 지연이가 이혼 철회했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보여줬더니 다시 시작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잘 됐네. 다 엄마 덕분입니다. 아니야, 내가 노력한 거지. 조순옥은 김리의 손을 가볍게 잡았어요. 민재야, 앞으로도 정직하게 살아. 네, 엄마, 약속드립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의 노을을 바라봤어요. 완벽한 용서는 아직 아니었지만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그날 저녁,
조순옥은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조용한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2년을 되돌아봤어요. 65세의 수술대 위에서 죽음을 마주했던 순간, 아들에게 버림받고 모든 희망을 잃었던 그 순간, 하지만 조순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도윤이라는 운명적인 인연 덕분에 살아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병원 식당 관리에서 시작해 순옥푸드를 만들고 전국 15개 병원에 음식을 공급하는 사업가가 되었어요. 67세에도, 아니 67세가 된 지금도 난 뭔가 할 수 있구나. 조순옥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어요. 35년간 분식집에서 쌓아온 경험, 사람을 대하는 따뜻함, 음식에 대한 열정,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어요. 조순옥은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을 떠올렸어요. 당신 말이 맞았어.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남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 이제부턴 당신을 위해 살아. 25년이 지나서야 조순옥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어요. 조순옥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65세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67세의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아니, 되찾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었지요. 자존감도, 삶의 의미도, 그리고 아들과의 관계도. 65세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 새로운 가능성까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인생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나이가 많다고, 힘들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었어요. 난 아직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조순옥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편안했어요. 67세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나이든 이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래요. 세월이 흘러도 마음만은 젊게 따뜻하게 살아가요. 건강하세요.